네, 자,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함께 출석하는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의 소식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또 SBS 전현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현남 기자. 계속 지금 헌재 상황을 주시해 왔는데 헌재 잠시 뒤 약 1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2시에 4차 탄핵심판 변론기를 정확히 시작한다고 봐야겠죠? 예, 맞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이틀 전처럼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 동선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2시 24분쯤에 서울구치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틀 전보다 20분쯤 빠르게 출발한 건데요. 푸른색 법무부 호송 차량 타고 앞뒤로 경호 차량과 경찰차 그리고 오토바이가 경호를 했습니다. 헌재는 23분 만인 12시 47분에 도착했습니다. 이틀 전에 24분 만에 도착했는데 거의 비슷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차량 통제하고 그다음에 전파 통제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빠르게 도착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1분 남았습니다. 2시쯤부터 이제 심판이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요. 대통령 오고 나서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윤 대통령이 들어온 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변호인들 그리고 국회 측 대리인단 변호인들이 순서대로 들어와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윤곽근 변호사는 재판을 지켜보라 이런 짤막한 말을 남겼고요. 배보은 변호사도 나와서 얘기하겠다 이런 취지로 취재진들 앞에서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에 국회 소추인단, 대리인단들은 조금 길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청래 탄핵소추단 단장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네. 그리고 내란은 낳고 폭동은 폭동을 낳는다. 이런 식으로 길게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송두환 변호인, 국회 측 대리인도 지금 증인 진술을 통해서 새로 확인할 사항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일련의 증거 조사 그리고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밝혔습니다. 또 김희수 국회 측 대리인의 경우에는 이제 헌법재판기관인 선관위를 침탈한 것이 충격이다. 이런 식으로 피청구인 측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헌법재판소의 4차 변론기일이 이제 시작이 됐을 텐데 헌법재판소는 실시간으로 영상을 제공하진 않습니다만 자, 잠시 수년된 뒤에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그리고 또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 각 패널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죠. 자, 김기현 대변인은 대통령을 직접 모셨었잖아요. 네. 자, 대통령이 지금 헌재 변론기일에 2번 연속 계속해서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을 직접 봤던 입장에서 좀 착잡한 마음도 있겠군요. 네,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아니라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임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아쉽고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탄핵 재판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형사 관련해서 어떻게 수사 진행 중이고 조만간 이제 검찰에 오늘 공수처에서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수사를 통해서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어떻게 보면 형사 소송과 그다음에 탄핵 심판을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불가피하다.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했다고 본인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탄핵 소추단과 그다음에 공수처 관련해서 공수처 입장은 국헌을 문란케 했다. 사실상의 내란 행위를 범했다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검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현장 지휘관들이 했던 현장의 어떤 멘트와 대통령은 직접적인 어떤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그 측면이 지금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오늘 최상문 쪽지 관련해서도 논란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른바 포고령 1호 이 관련해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이런 일련의 상황, 즉 국헌을 문란케 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지시를 했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헌재에서는
집중적으로 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심 판정에 입정을 해서 4차 변론이 시작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보여드린 화면은 오늘 화면은 아니고요. 어제 그저께 3차 변론 기일의 화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오늘 화면이 공개되는 대로 즉시 전해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서영주 부대변인. 네. 일단 지난번 3차 변론 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변론 기일로는 처음 출석을 했는데 네. 자신에게 제기됐던 혐의들을 전부 다 전면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오늘도 비슷한 전략으로 임한다고 보면 별로 예상이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첫 단추를 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면 부인의 단추를 끼웠는데 조금 그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을 것 같다. 우리를 무시하나. 저 정도의 부인을 하려면은 논거와 논리와 증거와 이런 것들이 충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있어서의 상상력을 끊임없이 내뱉는 그런 1차 변론이었다. 그러니까 큰 축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을 하게 된 동기, 그다음에 군을 투입해서의 결과, 그리고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의 답변이었는데요.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배경을 보면 그것도 정치로 풀어야 될 거를 군과 경찰을 통해서 압박을 하면서 푼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야당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압박이 도가 지나쳤다. 네. 그럼 그거는 정치로 풀어야 될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야당의 정치적 압박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군과 경찰을 투입한 거. 어떤 변명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예산을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게 깎았다. 네. 4조 2천억. 그래서 국정이 마비됐다. 뭐 군, 검찰, 아니 경찰과 검찰의 어떤 활동비를 제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마비됐다. 그러니까 이게 논거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군을 국회에 투입하게 된 배경. 그러니까 투입했냐 안 했냐에 대해서 답을 못 하고 일단 중요한 거는 군과 경찰이 들어갔으나 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도 다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지금 나오는 화면이 오늘 헌법재판소 화면인가요? 네, 이 시각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대심 판정에 입정하는 모습입니다. 자, 옷차림이나 뭐 머리 모양은 전과 달라진 것 같지는 않고요. 지난번에 착용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약간 파란색 계통의 상의고요. 네. 또 넥타이는 붉은색으로 하는데 대통령이 좀 즐겨 매는 붉은색 넥타이입니다. 평상시 의외로 대통령이 붉은색을 자주 매지는 않고요. 의외로 파란색, 하늘색 계통을 많이 매는데 어떻게 보면 좀 본인의 어떤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날이든 어떤 의지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날 같은 경우는 빨간색 계통의 넥타이를 좀 매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서울 구치소에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넥타이가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평상시 매고 있는 넥타이를 오늘 매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헌법재판소에서 제공하는 수차 지연 영상을 저희가 반응 즉시 족족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고 화면이 끊긴다거나 하는 일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현남 기자. 일단 오늘 4차 변론기를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보도해드리는 까닭은 바로 김용현 전 장관이 같이 출석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김 전 장관은 아직 입장하지 않은 거죠? 일단 저희 취재 결과 변호인과 함께 이 차량으로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입정한 걸로는 지금 취재가 됐는데 네.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시 반에 증인 신문 절차가 예정돼 있고요. 지금이 2시 7분이고 이 심판이 시작됐으니까 어느 정도 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 첫 번째 증인으로 김 전 장관이 나오면서 관심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윤 대통령과의 대면 여부 등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처음입니다. 지금 현재 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좀 절차를 말씀드려보면요. 일단 2시에 신문 절차가 시작되면 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번갈아서 신문할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직접 신문할 수도 있습니다. 형소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증인 신문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14시 30분 오후 2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증인을 신청한 윤 대통령 측의 주신문이 30분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그 국회 측의 반대 신문 30분, 그리고 또다시 재주신문, 재반대 신문에 각각 15분이 배정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 1시간 반 정도 이 신문 절차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지난 3차 변론기일 총 진행 시간이 1시간 43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보다 조금 더 길게 탄핵 심판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의 상황을 헌법재판소가 촬영한 영상을 저희가 제공받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관들이 입정하는 장면은 안 잡혔습니다만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자, 입장하고 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잠시 일어났던 것 같고요. 자, 오늘 아무래도 전현남 기자 얘기한 것처럼 김영현 전 장관이 증인신문에 나오게 되면서 윤 대통령과 김영현 전 장관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가 굉장히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자, 서영주 부대변인. 네. 일단 개헌 포고령을 가지고 윤 대통령 측과 네. 김영현 전 장관 측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이 포고령에 대해서 포고령 1호, 즉 국회 등 지방의회를 포함한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한다. 상당히 위헌 소지가 많은 포고령 1호였는데 자, 이것을 윤 대통령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개헌 포고령을 이 김영현 전 장관이 잘못 뺏겼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자, 김영현 전 장관 측은 본인이 초안 작성한 건 맞다. 자, 그런데 검토는 윤 대통령이 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자, 오늘 변론기일에서 아마 서로 윤 대통령이 직접 김영현 전 장관한테 질문을 할 기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논란이 오갈 것 같은가요? 그러니까 뭐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문 기회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어제 처음에 그젠가 그 첫 변론에 대통령이 나왔을 때 어떤 그 증거인멸에 준하는 그런 메시지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냈습니다. 네. 그리고는 김영현 전 장관이 지금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포고령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손대지 않았다잖아요. 대통령 입장은. 네. 그리고 비상입법기구도 나는 모른다. 아마 작성했다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일 것 같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축이 가장 지금 헌재에서 말하는 헌정 질서의 문란에 대한 이런 그 기본적인 판단 기준인데 포고령 부분은 저는 김용현 전 장관이 어느 정도 대통령과의 말맞추기를 결심하고는 나오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추측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실무적인 작성은 본인이 했다. 하지만 그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정도로 빠져나갈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작성해 주는 어떤 개입을 했냐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봤을 때는 참 좀 법률가들의 입장에서는 우스울 거예요. 뭐냐면 이게 최종적인 위에 있는 사람이 지시를 했을 때 썼냐 안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게 구체적인 실행과 방향만 잡아주면 쓰고 어느 정도 집행하고 하는 계획들은 다 밑에서하기 마련입니다. 네. 결국엔 그걸 대통령이 인지했냐 안 했냐인데 결국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대통령은 김영현 전 장관이 나의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영현 전 장관이 오늘 보면 어느 정도 선에서 본인의 방어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때 변론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줄지 좀 그게 좀 그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네, 자 김기현 대변인은 저 대통령실에 근무할 때 김영현 전 장관이 경호실장이었죠?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김영현 전 장관의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좀 다른 점은 있습니다만 대통령을 보호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과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선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실에서 경호처장으로 일하기 전부터 인수위 시설부터 했고요. 선거 때부터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뛰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어떤 철학, 기조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던 포고령 1호, 작성 1호에 관련돼 가지고 네. 저는 대통령과 김영현 전 장관 측이 그렇게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공통 분모는 뭐냐면 네. 이거를 작성한 사람 누구냐? 김영현 전 장관이란 거는 맞는 거 아닙니까? 서로 상충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만든 내용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선포는 대통령이 했죠. 근데 모든 것들을 대통령이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그 초안을 작성했을 때 만약 김영현 전 장관이 옛날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국회 해상권을 가지고 있던 그 문구를 가져와 가지고
소위 말해서 베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그거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검수를 했다, 데스킹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맡긴 사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했겠다고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수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하나 체크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도 뭐 계엄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경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계엄 포고령 관련해서 준비를 하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김용현 장관은 새로운 걸 가져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전에 포고문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실수에서 국회 해산권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천지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일부러는 아니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엄중하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실수라는 측면에서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헌재의 오늘 윤 대통령 입정 장면, 대신 판정 장면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화면이 제공되는 대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윤 대통령이 지난번과 그제와 복장은 동일한 거로 보입니다만 다만 이 염색이 약간 흰머리가 좀 더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비교적 건강하신 것 같아서 뭐 그건 좀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여든 야든 간에. 자, 전현남 기자. 일단 오늘 김용현 장관과 같은 법정에 서게 되는 건데 예전에 친했고 또 비상계엄도 같이 논의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김용현 장관이 증언이 불편할 수 있다. 뭐 이런 점을 들어서 국회 측 대표단이 지금 가림막 설치를 요구했었잖아요. 보니까 맞습니다. 현재 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화면을 봤는데 가림막은 안 보이는 것 같군요. 네, 일단 가림막 관련해서는 이제 뭐 원래는 오늘 오전 헌재 평의에서 결정돼서 뭐 어떻게 하겠다 방침이 나올 걸로 알려졌으나 네. 아직까지는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네. 그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늘 윤 대통령과 이 김용현 전 장관의 대면이 이뤄질 걸로 예상됐던 만큼 네. 이제 국회 측에서는 윤 대통령의 일시적 퇴정이나 심판정 내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대면 상태에서 진술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고요. 다만 제3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직무 정지된 상태라서 영향력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을 잘 아는 건 대통령인 저 자신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윤 대통령이 지금 김용현 전 장관한테 직접 질문을 해서 이른바 일종의 신문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거론이 됐는데 서영주 부대변인 이거는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허가를 해야 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직권으로 뭐 허가도 있지만 아마 논의를 했을 겁니다. 아마 그 사전에 줄지 말지에 대해서 할 건데 아마 충분히 방어권 차원에서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림막 설치가 안 될 가능성이 큰 게 어차피 이게 말만 보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관들은 표정과 여러 가지 태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을 맞추는 건지 아니면은 강압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림막 설치가 굳이 재판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측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과 김용현 전 장관 얘기하는 게 배치되는 게 꽤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포교령 부분도 계엄법에 대해서 충분히 대통령이 공부를 한 다음에 나중에 보고를 드려서 검토를 받았다라는 어떤 또 언론 보도들이 김용현 측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거를 따졌을 때는 포고령을 잘못 뺏겼다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서로 말을 맞추다가 재판관들의 그 자체가 자백이 되는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질답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비상입법기구 부분은 굉장히 이거는 서로 간에 말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비상입법기구는 지난 영장이 나왔을 때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네. 근데 어제에서는 나는 아예 모르고 언론 보도 보고 알았는데 내용은 부정확하더라. 이런 부분들이 김용현 전 장관이 이걸 다 뒤집어 쓰기에는 이게 서로 간에 어떻게 말을 맞추는 과정들이 엇박자가 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질문과 답변 속에서 어느 정도의 합을 맞춰주는지 그게 좀 계속해서 좀 궁금한 포인트입니다. 네. 자, 이른바 최선 목적지라는 건 말이죠. 자, 김기영 대변인. 네. 이 윤 대통령이 어제 그저께죠. 첫 출석을 해서 나는 그 쪽지에 대해서 모르고 국방장관, 즉 김용현 전 장관이 쓴 것 같은데
구속 중이라서 물어보지 못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김용현 전 장관 측도 입장을 냈는데 야, 이건 본인이 작성한 게 맞다. 자, 그런데 예산 삭감으로 마비된 국정기능 회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었으며 자, 쪽지를 건넨 것은 윤 대통령 측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느 쪽 말이 더 맞는 겁니까? 우선적으로 쪽지에 대한 성격과 네. 그다음에 직접 누가 줬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직접 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나와서 했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참고를 하라고 했는데 네. 관련해서 누군가 나한테 쪽지를 건네줬다. 근데 그때 경황이 없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네. 이후에 이러이러한 내용이었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통령도 뭐 직접 주지 않았고 네.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측면과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가 직접 받은 건 아니다. 그렇다면 직접 준 게 아닌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뭐냐면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는 게 비상이면 뭡니까? 기존에 있던 국회를 어떻게 보면 무력화시킬 수 네.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내용을 봤을 때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을 차단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어떤 강력한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냐면요. 진술과 진술이 굉장히 서로 상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객관화할 수 있는 내용, 그렇다면 그 쪽지가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이게 누구에 의해서 작성이 됐을까? 이게 굉장히 관심사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우선, 네. 자, 전현남 기자, 이 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이 석방됐네요. 네, 방금 결정이 나와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석 허가 결정이 나온 건데요. 이 보석 조건이 있습니다.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나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또 주거를 주거지 및 병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법원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해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보석 보증금 1억 원 그리고 지정 조건 준수 이런 것들이 조건으로 달렸습니다. 앞서 이제 조지호 청장이 투병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오늘 이 4차 변론기일에 이 조지호 청장도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이 건강상 이유 등으로 이제 불출석하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네. 네,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보석 신청을 했던 모양인데, 자, 조금 전에 법원에서 김용현 장관에 대한 보석 신청은 기각됐다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서영주 부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만약에 석방을 했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제 보석 청구가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둘이 차별을 두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그 조지호 경찰청장은 병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몸이 안 좋고 지금 언론에 알려진 거는 투병 2기예요. 2기 상태에서 나름대로 이걸 치료를 받아야지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신의 구속을 통해 치료도 못 받게 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예 다른 문제고요. 네.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보석의 신청 자체가 아예 뭐 그냥 본인이 자신의 방어권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받아들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김용현 기각과 조지호 청장의 기각은 아예 다른 문제다. 저는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기영 대변인, 일단 헌법재판소의 변론기일, 재판부가 3차례 변론기일을 더 지정해서 8차까지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이 4차인데, 자, 그럼 앞으로도 4번의 변론기일이 더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도 전부 다 참석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아무래도 이 계엄이란 거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 본인이 할 수 있는 권한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 계엄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리고 누군가의 지시를 했다면 그거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롯이 본인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변호인 100명보다 대통령 본인이 이 헌재 재판관 앞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공수처에서는 대통령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보면 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 구인을 하다 지금 검찰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대통령은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죄 혐의를 수사할 수 없는 공수처에 대한 수사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 수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게 내란 혐의라는 부분이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충분히 헌재 재판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입장과 메시지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게 법적인 부분이 있지만 자연스럽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정치인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사안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정치적인 어떤 문맥 속에서 이걸 이해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헌재 재판은 기회가 있는 한 저는 계속 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구체적인 수치는 뭐 그래픽을 준비하지 않아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자 국민의힘 지지율이 점점 더 올라가다가 얼마 전에는 민주당을 추월했다, 오차범위 밖으로, 이런 조사 결과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것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서 자기 입장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여당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뭐 이런 분석도 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계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헌 문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상황도 여전히 내란 그다음에 내란이 지금 준동하고 있다. 내란을 진압해야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국민들이 볼 때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어떤 그 발동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게 임하게 된 상황, 그 방식이 군을 통한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죽하면 그렇겠느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서 좀 알리고자 했다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에게. 그렇다면 29번의 탄핵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탄핵의 대상이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마저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행의 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최성목 권한대행까지 여차하면 탄핵할 수 있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정치라는 것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줄여야 되는데 네. 도리어 지금의 혼란의 상황을 키워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조기 대선 국면으로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어떤 가능성을 줄이면서 조기 대선을 통해서 집권하고자 하는 어떤 전략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좀 많아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거가 아닌 탄핵을 통해서 정치 세력이 교차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8년 전 상황과는 지금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누군가가 이런 어떤 혼란의 상황을 이용하고자 한다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정치가 어떻게 보면 좀 험해지고 있고 도리어 정치가 경쟁이나 아니면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 아니라 전쟁처럼 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어떤 책임론이 좀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